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입니다. 새해 첫날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새하얀 눈이 지금 하늘에서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는 눈은 2020년 새해 우리 한국사회와 돌직구쇼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축복의 의미를 가득 담아 내리는 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새해 건강하시고 모두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김진 기자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 눈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오늘 새해 특집 돌직구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국 부부가 아들의 미국 시험을 대신 쳐줬다든지 아니면 현직에 있는 청와대 공식기관 비서관을 통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공소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건들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해 특집으로 다양한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오늘처럼 눈이 오나 새해에도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저희 돌직구쇼에 보내주셨습니다. 새해 김진의 돌직구쇼도 더욱더 정직하고 공평하고 속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 새 특집입니다.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신년 특집으로 2020 신목민심서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공직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 뿌리부터 바꾸자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공무원들끼리 인수인계가 너무나도 부실하다라는 내용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PC에 다 있어. 알지? 이게 인수인계 끝이라는 거예요. 경험 축적은커녕 매번 원점으로 간다. 공무원 임명 게시판이 오늘 취재가 됐습니다. 인수인계와 관련돼서 공무원들 스스로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판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알바 인수인계만도 못한 시스템, 이게 말이 되냐? 또 다른 공무원은 나는 그렇다 쳐도 나한테 온 민원인들은 무슨 죄냐? 나도 모르는데. 또 다른 공무원은 이틀 전 관령받고 업무 인수 받지도 못했는데 출근 당일부터 민원인한테 멘탈 탈탈 털렸다. 또 다른 공무원들은요. 공공기관 다니면 사기업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알게 된다. 네 자리다 하고 인수인계 끝났다. 라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신목민심서 공직사회 뿌리부터 바꾸자, 이 기사가 하나의 미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2020년 새해는 흰 쥐의 해입니다. 힘센 흰 쥐의 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쥐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앞니가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갉아 먹으면서 살라라는 뜻이겠죠. 근면함의 상징 흰 쥐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 하니까 여러 가지 속담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쥐꼬리만 하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야, 쥐뿔도 모른다. 이런 부정적인 말도 많이들 쥐라는 단어가 속담에 등장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데 오늘 좀 다른 속담을 생각해봤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온다. 2020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쥐의 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새해를 맞아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을 열어 제치면서 우리끼리 아웅다웅 그만하자. 낯선 도전에 마법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아웅다웅 이제는 그만하자는 겁니다. 더 크게 보자. 더 큰 세계를 보자. 더 큰 시야로 보자. 밖에 나오니 국내 갈등이 더 잘 보였다. 박항서 감독 오늘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하프에서 이 박항서 감독의 새 덕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은 오늘 여러 가지 밥상 사진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밥상이 함께 보실까요? 제일 크게 보고 계신 이 밥상은요.
달리는 기차에서 먹는 철도 기관사의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들 한번 보실까요? 쿠팡맨의 유일한 간식인 콜라, 그리고 폐지를 줍는 노인의 점심 식사 카스테라와 두유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쌀을 씻는 청소자의 식판도 있고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 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아침 밥상 사진도 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모두가 북적북적 풍성하고 시끄럽지만 이렇게 부실한 노동자들의 밥상 사진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밥상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 모두의 밥상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명의로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장관이 이런 거 하라고 앉힌 겁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런 거 잡으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민정수석과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런 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충격적입니다. 잠시 후에 공소장에 드러난 새로운 혐의들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미국 대학교 시험도 대신 치러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도 신년을 맞아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존 인물 중에서 뽑았습니다. 남자와 여성 두 분에서 선출을 했는데 함께 보시죠.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생존 인물, 남성에는 1등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선정이 됐습니다. 3위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회장, 빌 게이츠 회장, 프란치스코 교황, 버니 샌더스, 애덤 시프, 달라이 라마, 워렌 버핏 순서였고요.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는 미셸 오바마가 1위, 멜라니아 트럼프 현지 여사가 2위, 오프라 윈프리가 3위, 힐러리 클린턴이 4위 순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전현직 대통령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손에 꼽힌다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존경할 만한 대통령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은 꼽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2020년 새해 1월 1일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수요일에 볼 수 있는 특급 게스트 이수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 내리 나오고 계신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정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의 남자이자 돌직구쇼의 원년 멤버 KBS 방송기자 출신의 안영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꿔.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내린 명령이 오늘 여론조사로 나왔습니다. 신년 여론조사입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누굴 바꾸라는 건지. 잠시 후에 새해를 맞아 실시된 신년 특집 여론조사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 팀. 조국 수석과 당시 현직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한 팀이었습니다. 이 한 팀이 무슨 일을 벌였느냐?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하는 한 팀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새길. 김정은이 신년사를 할까요? 당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은 새 길을 찾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길이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새해 특집으로 준비한 김진아의 돌직구쇼. 오늘도 풍성한 뉴스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탑 뉴스로 시작합니다. 국민이 여의도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 뉴스 주제도 이겁니다. 국민이 여의도에 명령한다. 바꿔. 언젠가 총선 때 바꿔 이정현, 가수 이정현의 바꿔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적도 있는데 아마 지금 국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때 그 노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를 할 텐데요. 아마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건 차기 권력의 최고 왕좌를 차지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된 거기 때문에 막상 대선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인물은 그대로지만 숫자는 조금 변동이 있어요. 이낙연, 황교안 34.5%대 15.8%. 전체 차기 대선 주자 중에 이낙연 현 총리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지율이 34.5%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2등입니다. 15.8%. 이낙연, 황교안이 엎치락 뒤치락 했었던 게 몇 달 전이었는데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은 올랐고 황 대표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지는 모양새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막상 대선 들어가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겁니다. 젊은 층에서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은 20%였고요. 반면 황교안 대표는 4.10%에 불과했습니다. 30대에서는 40.4%, 압도적인 지지. 반면 30대에서 황교안 대표는 9.1%, 40대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41.1%, 황교안 대표는 11.1%, 50대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39.4%, 황교안 대표가 17.9%를 지지를 받고 있고 60대 이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31.6%, 황교안 총리가 28.9%.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전 연령대에서 이낙연 총리가 고루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물론 본선 들어가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안용환 의원님, 네. KBS 방송 기자 시절부터 정치부 기자부터 데스크까지 다 하셨으니까 각 선거를 앞두고 오면 항상 저희가 여론조사 돌리잖아요. 네. 이낙연, 황교안, 이낙연. 오늘 여론조사 결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지난 1년 이상 이낙연 총리가 1위를 차지해 왔었죠. 일단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때문에 두루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죠. 거부감이 그래서 없다. 이제 가장 지금 60대 이상에서도 보수 후보인 황교안 후보를 이기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이 저렇게 높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야권에 강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야권 후보에 강한 후보가 없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여당의 후보 한 명, 야당의 후보 한 명이 아니라 전체 후보를 다 늘어놓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여권 내에서도 유력 후보였던 분들이 되게 지금 굉장히 부상을 당하거나 집에 가거나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가 다 몰려왔다고 보고요. 사실 이낙연 후보는 과거 야당 시절에 좀 중도층의 이미지를 받았던 안희정 지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같이 안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입장을 보더라도 뚜렷한 후보가 없어요. 네. 자기 진영에 그 표까지 몰린 겁니다. 게다가 지금 또 하나 주목할 것은 PK 지역.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후보를 이기고 있습니다. 예. 이걸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이죠. 사실 영남 지역, 물론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총리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PK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기고 있다.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도층까지 이낙연 후보가 아우르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높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에게 미안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예. 한국 정치의 1년은 세계 정치의 10년. 한국 정치의 1년은 세계의 10년이다. 어쩌면 10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10년간 벌어질 일이 1년에 다 벌어졌군요. 그럼요. 앞으로 지금 2년 예. 반 정도 남았는데 2년 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낙연 총리가 현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호남 출신 후보가 나왔을 때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현재 이낙연 총리를 제외한 여권의 유력 후보들은 다 PK 출신입니다. 서울시장 이재명 경북 출신입니다만은 후보로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된 조국 탕마천 다 PK 출신이거든요. 현 집권당의 기본 전략은 PK 출신의 후보를 내세워서 그리고 호남의 지지를 같이 가는 이래야만 대선 승리다라는 구도로 승리해 왔거든요. 예. 근데 그 구도로 본다면 이낙연 총리는 거기에 좀 미달인 셈이 된 것이죠. 어찌됐든
PK 지역에서 유력한 후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낙연 후보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 번복시키면 정동영 후보가 호남 출신의 민주당 계열 후보가 나오면 참패한다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있었지만은 그 당시 MB 이명박 대통령에게 500만 표 이상 차이로 졌었죠. 그래서 이제 호남 후보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낙연 후보는 비슷한 후보들의 탈락으로 말미암아 독주를 하고 있는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느냐라는 흥미로운 질문도 던져졌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다시 후보로 출마한다면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결과 보시기 전에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돌직구주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결과 공개합니다. 안 찍는다가 42.6%. 바꾸라는 거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딴 사람으로 바꿔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42.6%가 현역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다시 나온다면 나는 그 사람 안 뽑겠다. 라는 의미로 투표를 했고요. 반면 우리 지역에 이 후보 나 마음에 들어. 다시 이 후보 찍을 거다. 31.5%.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다시 31.5%. 그리고 지금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뭐 나오거나 말거나 나 몰라요. 25.9%. 이것도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인데 42.6%가 정치인들 바꾸라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조홍천 의원님. 네. 현역 국회의원이시라 나중에 이제 선거 보면 결과를 알겠죠. 조홍천 의원이 난 지지한다. 31.5%에 해당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나 조홍천 나오면 안 찍어. 42.6%에 해당하는지는 나중에 선거로서 발표가 되겠지만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 결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뉴스일 수도 있겠어요. 네, 저도 방금 김진 앵커 얘기대로 좀 많이 남았네. 투표하겠다가 31.5나 되네. 31.5나 되나. 예. 좀 후하게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반성을 해야지요.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20대 국회 각종 그 통계, 지표, 수치 다 최악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다들 하신 말씀이 니네들은 왜 이렇게 민심에는 좀 등한히 하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왜 우리 뜻과는 상관없는 얘기만 하면서 1년 내내 쌈박질만 해. 밥그릇만 챙기냐 이거죠. 예. 밥그릇이라기보다 이제 진영 논리. 예. 그 말이 독해요. 언행이 지금 굉장히 독해졌습니다. 20대 들어서. 원래 정치가 활성화되기 전엔 이 전쟁으로 다 해결을 했어요. 예. 전쟁은 지는 쪽은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스포츠와 전쟁 사이의 그 정치로 진화가 됐는데 원래 정치란 것은 공정한 룰에 의해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결과에는 승복을 하는 이런 룰이거든요. 대신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은 저 좀 뭐 죽이려고 저러나 할 정도로 좀 굉장히 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하시고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대화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자꾸 이 타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1차 대전 때 프랑스의 수상도 하고 육군 장관 해가지고 프랑스 승전국으로 이끈 조르주 클레망소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건 평소 생각하는데 예. 전쟁은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장군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승리했어요. 마찬가지로 곧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정치는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의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사실 걱정이고요. 어쨌든 다수파는 관용을 베풀고 소수파는 자신들의 이 소수란 거를 인정을 하고 대화 타협으로 가지 않는 한은 저 수치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지역에 386 운동권이 출마를 하고 젊은 정치신이 나온다면 누구를 찍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쪽에 하셨습니까? 내 지역에 386 운동권 후보가 나오고 그 라이벌로 젊은 정치인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결과 보시죠. 62.6%의 압도적인
국민들이 당연히 뭐 그 당연한 걸 뭐냐. 나 젊은 사람 찍겠다. 신인 찍겠다. 반면 386 찍겠다는 10.4%. 아, 이게 벌써 이제 386 운동권은 정치 무대에서 이제는 뒤로 가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공감이 아닐까 싶어요. 10.4%에 불과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보다도 낮아요. 27%. 아마도 이게 제 생각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슈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이 386 세대에 대해서 특히 조 전 장관의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조 전 장관을 맹목적으로 감싸기에 바빴던 386 출신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조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우리가 386이라고 하면 지금 김진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권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권의 이미지로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당연히 저러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린 리서치에서 조사할 때 그 질문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과 386 세대 정치인. 젊은의 반대는 노인, 나이듦인 건데 386 세대 자체를 나이든 아니면 꼰대 정치인 이러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386이라고 안 하고 586이라고 하죠. 50대, 80대 학번 그리고 60년대생이라고 하는데 우린 또 이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질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제는 꼰대 이미지나 386 운동권이라는 것이 어떤 혜택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분명해졌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꼰대나 나이듦은 실제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꼰대 짓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이젠 질렸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공정하지 않은 정치인,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에 이제는 질렸다라는 것을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한국일보 여론조사인데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 중에서 이제 선택을 했어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56.3%,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34.8%로 실시가 됐는데 그만큼 한국당의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을 국민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오늘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신년을 맞아서 준비한 신년 특집 김진애 돌직구쇼 첫 번째 순서로 이 정치권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청와대 현직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도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에 가담을 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가 무려 12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그 혐의를 두루마리에 오늘 좀 한번 적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우리 감독님이 감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조 전 장관의 혐의입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다 나오나요? 이거 뭐 투표용지 같고 굉장히 긴데요. 이 정도로 긴 혐의인데 전체 샷좀 한번 잡아주세요. 전체 샷좀 한번. 쫙. 자, 지미집으로 한번 잡아주실래요? 빨리 잡아줘야 제가 이걸 읽어드려요. 함께 보시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뇌물수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위조 공문서 행사, 증거 위조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 교사 12가지 혐의입니다. 이거 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방송으로 설명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서 딱 몇 가지만 오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기소 혐의만 12개. 주요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아들 시험 대리 응시, 허위 표창장 제출, 뇌물과 관련해서 딸 장학금 수령, 그리고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 타인 명의의 주식 보유, 허위 재산 신고, 증거 조작과 관련돼서 허위 운영 보고서 작성 지시, PC 등 은닉 지시 등등으로 해서 12개의 혐의가 지금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새로 나오는 내용은요. 바로 이건데요. 아들의 로스쿨 입시를 위해서 현직 청와대에 잠깐만 이거 좀 말고 할게요. 자꾸 바스락대서 맞네요. 아들의 이 로스쿨을 위해서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명의를 도용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함께 보시죠.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2017년 10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 오기 전에 근무했던 그 로펌에 자신의 명의로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겁니다. 고려대 연서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합격을 받아냈어요. 2018년 10월 충북대 로스쿨 입시 때 해당 확인서 속의 활동기간, 인턴 증명서의 활동기간을 23배를 조국 부부가 임의로 늘려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6시간 일했다라는 것도 뭐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이걸 368시간 근무를 했다로 늘려서 제출한 겁니다. 최강우 공직기관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중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위조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 확인서를 스캔한 후 인장을 오려내서 확인서에 붙여서 출력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후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청와대로 갑니다. 조국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지도교수 제자 관계로 발전해서 두터운 친분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인물. 2018년 9월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돼서 조국과 1년 동안 함께 근무를 했는데 이게 참 황당한 건요. 조 수석의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조 수석의 장관 인사 검증을 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이 둘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입시비리 가담 의혹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장관 조국 인사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직기관 비서관 자리에 있을 때 말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일단 이 의혹부터 먼저 12가지 중에서 하나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변 박사님. 네. 지금 보시면요. 이 두루마리가 우리 감독님이 뽑아주셨잖아요.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 중에서 오늘 새로 나온 거 하나가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 네. 비서관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잡아내라고 있는 자리가 공직기강 비서관 아니에요? 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던 거 검찰이 수사 결과 거의 다 사실 맞다라고 확인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입시비리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은 딸 조민 씨였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던 건 딸이 아니라 아들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나게 된 겁니다. 때는 2017년 가을인데요. 이때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변호사로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 변호사 법무법인을 통해서 아들의 뭔가 증명서에 대한 서류를 위조하도록 만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입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시간을 받아갖고서는 서류를 제출했고 이걸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더 큰 문제는 그리고 나서 2018년 가을에 이 최강욱 변호사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학교 인턴 예정증명서를 비롯해서 동양대학교에 있는 표창장 등에 대해서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어떻게 이렇게 위조해서 오려내지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기존에 받았던 발급서를 바탕으로 직인을 오려내고 시간도 지금 보는 것처럼 20몇 배나 뻥튀기를 해서 그대로 이번에는 충북대 로스쿨에 활용했다는 거죠. 예. 그럼 이 내용을 최강욱 변호사 공직기관 비서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확인 여부가 필요한데 본인이 발급해 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떠나서 이제 장관직에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민정수석 본인이 셀프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떠나 있고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관 비서관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누구냐? 최강욱 비서관이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조국 전 장관과 내밀하게 친분을 가지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벌였던 사람인데 과연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한 것인지 직무유기에 혐의는 없는 건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의 검찰은 이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과 조국 전 수석이 한 팀처럼 공범처럼 움직였다라고 한 팀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가장 좀 마음이 씁쓸하고 놀라운 것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분들 많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러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요. 특히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아침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했던 아침마다 저도 운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 이름도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름을 따서 최강욱의 최강시사라고 짓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다가 청와대로 호련히 가버리면 편파적인 내용이 있는 것 아니야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최강욱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이 사법위원장까지 지냈던 인물이고 현 정부 들어서는 경찰개혁에 대한 경찰개혁위원회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전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매섭게 비판하고 현 정부가 가져가야 되는 개혁적 과제들에 대해서 목 놓아 얘기하던 인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했던 행보와 굉장히 결을 같이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보였던 행보를 보게 되면 이거는 가진 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증명서 다 발급해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있는 집 아들은 이런 대학교에도 입학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심지어 저 대학 가서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도 이런 내용들을 아무렇지 않게 쓰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얘기 속에 공정과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어제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깜짝 놀란 국민들이 정말이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과의 친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우리 시험지 나눠주러 들어온 조교였어요. 촌놈 생각에 역시 여기 서울법대는 소사도 아주 잘생긴 사람 뽑아 쓰는 거야. 그때 제가 이제 자꾸 말 걸고 장난치고 하다가 친해져가지고요. 자, 지금 두 가지예요. 이수 변호사님. 예. 최강욱 변호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게 된 계기가 혹시 조 전 수석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대가성으로 그 공직을 간 건 아닌지 첫 번째. 두 번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 중일 때 조 전 장관 부부가 인턴 증명서의 내용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걸 과연 공직기강 비서관이 알고도 눈 감아줬는지. 세 번째, 공직기강 비서관의 임무로서 법무부 장관의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갈 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검증을 제대로 할 수는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대가 관계. 근데 딱 그거 하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지내왔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부탁도 그냥 그 자존심 생각 안 하고 부탁할 수 있는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유상종이기도 한 그런 이제 후배면서 제자. 그러니까 믿고 민정수석실로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저는 참 앙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청와대가 동양대 총장 명의 그 표창 상장에 위조 혐의가 나왔었잖아요. 제기가 됐을 때 청와대가 그런 일 없다고 완전 생사람 잡는 것처럼 나섰잖아요. 그런데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은 본인이 알고 있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겪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허위로 인턴 한 적도 없는데 16일이라고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면 그 누나 때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누나 때도 저렇게 했었나 보다. 그러면은 본인이 공직기강 비서관이면 친한 선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지켜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사표 내고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 예, 거기서 그 부안 의동해서 쥐새끼 한 마리라고 윤도한 그 소통수석은 얘기를 하는데 쥐새끼가 그 한 마리인지는 몰라도 무진장 큰 쥐인 거죠. 예. 그런 상황을 만든 게 또 누구냐? 저거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거의.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게 유재수 감찰 중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쪽 사람 거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덮어주고. 도대체 저는 이 청와대에 특히 민정수석실에 자정 능력이 있는 건지 애초에 그럴 생각이나 있는 건지. 애초에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인물이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 패널 중에 공직기강 비서관 딱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공직기강 비서관이셨는데 외람된 질문입니다. 조홍천 의원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조 의원님께 실례지만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자락 깔고 질문 드리는 건데 조홍천 의원님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계실 때 혹시 그때 당시 수석이나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 아들, 딸의 허위 인턴 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요? 그 자리가 그거 해도 되는 자리입니까? 안 됩니까? 아니, 변호사 때 발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비서관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저거는. 공직기관 비서관 있을 때 조국 장관이 인턴 증명서 내용 맘대로 줄이고 그거는 했잖아요. 이제 지금 조사가 최강욱 비서관이 조사 불응해가지고 마음대로 뭐 기관을 내렸는지 어쩐지는 지금 잘 모르는 걸로 저는 아까 기사에서 봤습니다. 뭐 여하간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평소에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을 때 우리 행정관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검증하는 우리가 권한이 아니고 검증 의무가 있는 거다. 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아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료가 올라가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가부당간에 판단을 하실 건데 이 오염된 재료가 올라가면은 그 셰프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식자재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온 생자료에 의하면은 없던 내용도 제가 알던 내용은 요건 내가 겪은 거고 들은 거고 어떻게 한 거니까 팩트니까 요건 추가를 해라 해서 실제로 제가 좀 잘 아는 분들이 불이익을 좀 입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께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내가 안다고 해서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너희들도 절대 있는 대로만 하면 되지. 이 쿠킹은 그건 인사권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식자재만 공급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망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은 조국 전 수석의 입시비리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인데 지금 저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선요, 제가 이제 조국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저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뭐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치동에서는 자기 아는 로펌 대표, 뭐 자기 친구인 로펌 대표한테 야, 우리 애 그 인턴 증명서 하나 좀 해줘. 알았어. 이거 다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게 다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약간 갸우뚱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최강욱 비서관도 당시에는 뭐 그냥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알았어요라고 떼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간 늘어난 거는 아직 조사가 안 됐고 또 실제로 보면은 조국 장관이 직접 위조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관행에 따라 가지고 뭐 조국 장관의 아들이 자기 로펌에서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한 것처럼 허위 인턴을 써줬다. 아마 되게 찝찝했겠죠. 굉장히 찝찝했겠죠.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름과 또 직무 사이에서 고민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부적절하다는 저 거죠? 같으면은 사실은 그 아들이 그 옛날에 어플라이 할 때 내가 그거 써준 게 있다라고 제가 고변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제가 또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할 때 아들의 그 로스쿨 뭐 학교 들어갈 때 넣었던 자료가 전부 다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 아들 누구 무슨 학교 해가지고 입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이런 것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떼줬기 때문에 그때 얘가 이 학교 들어가려고 그때 그랬구나 라고 혼자 찝찝해하는 정도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는 그 이력서나 뭐 인턴 증명서 이런 게
올라오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잘못된 관행이죠. 잘못된 관행이고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반칙이죠. 불법이죠.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해준 거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하냐라는 논란도 오늘 강하게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소장에 또 다른 사건도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데요. 조국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교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줘서 아들이 A학점을 받았다. 요즘 국민학교 아들 시험도 부모님이 대신 못 쳐주는데 대학교예요. 보시죠. 조국 부부의 아들이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봤는데 아들 시험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6년 11월 1일 아들이 내일 민주주의 글로벌 2의 온라인 시험 봐요. 아빠가 준비됐으니 보내라. 준비됐다는 I'm ready. 난 준비됐다는 거예요. 보내라. 문제 보내라. 뭘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자 아들이 시험 문제 10개 사진 찍어서 보내주자 조국 부부가 당신은 이거 풀고 난 이거 나눠 풀어서 아들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아들이 아빠 시험 또 치니 대기해주세요. 아빠 준비됐다. 뭘 준비됐다는 거죠? I'm ready. 시험 문제 보내라. 공부를 했다는 건가요? 다만 휴대전화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잘 안 보이니까 이메일로 보내라. 이메일로 보냅니다. 아들은 A 받았어요. 이게요. 안영환 의원님도 장성한 자녀가 있지만 혹시 시험 문제 대신 풀어준 적 있을까요? 능력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저걸 보면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 참 교수 엄마 아빠를 둔 아들은 참 좋겠다. 그래도 A학점은 받았어요. 두 번째. 그런데 어느 교수 부부가 자식 시험을 대신 쳐준 부부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아마 두 사람은요. 조국 씨 부부는 A학점 안 받고 C학점을 받았다면 어찌했을까? 또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망신이죠. 아마 A학점 받고 두 부부가 하이파이브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예. 저는 정말 불공정 행위예요. 미국에서는 저런 걸 굉장히 심하게 따집니다. 지금 유시민 씨가 어디 나와가지고 저것은 무슨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이야기 듣고 해도 된다.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다. 오픈북이라면 자기가 자료를 찾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서 엄마 아빠 시험 대신 쳐주는 건 완전 불공정 행위입니다. 유시민 씨도 좀 사고가 이상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오픈북 시험이므로 엄마 아빠가 해줘도 괜찮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 전국 교수한테 써달라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게다가 이제 두 부부가 정말 아들 사랑이 지나쳤는지 저는 이번에 보면서 참 자식 사랑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 부산 우론장 관련해서 노한중 씨 관련해가지고 장학금 600만 원 받은 거 예. 이거 보고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아침 경로를 했습니다. 예. 왜냐면요. 600만 원을 받은 것이 다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첫 번째, 장학금이 다 떨어지니까 부산의대에서 해당 교수가 사비로 조국 딸에게 장학금 준 겁니다. 노한중 교수가. 자, 조국의 딸이 아니었다면 사비 털어서 장학금 줄 수 있는 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사 조국의 딸이라 하더라도 뭔가 기대한 게 없으면 600만 원을 잘 사는 집 딸에게 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검찰은 뇌물이라고 그럼요. 보고 있죠. 게다가 이제 재밌는 말이요. 이번 조사 결과 나온 건 앞에는 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노한중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딸에게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받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 다른 학생들 알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면서 가난한 학생들 제끼고 자기 사비 털어서 가면서까지 조국 딸에게 줬고 또 이것을 아빠한테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빠한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강심장이자 모름치한 겁니다. 저는 이것 보고 굉장히 흥분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야, 다른 어떻게 저런 학생들 일을 할 알면 수가 문제가 될 있습니까? 수 있으니 비밀로 해달라. 네. 근데 아빠, 조국 수석이 이걸 전해 들었다. 입단속 이걸 전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사랑이 과도하고 과유불급입니다. 정말. 저는 이제 이번에 아들 시험까지 봐준 거 보면서도 코미디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그래도 조국 씨 하면은 한국의 셀럽이었는데 알려진 인물이 저렇게 이민을 사고 있었다는 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1월 1일 정초부터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해 주신 부분. 노한중 교수가 본인의 자리를 청탁하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의 딸의 장학금을 조국 측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거 뇌물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시험 쳐준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건 충격적인 얘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들어보시죠.
한 문항이 한 20개 되는 쪽지 시험이라는데 예. 그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 오픈북 시험에서 뭐 부모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자, 부모가 아들의 시험을 대신 쳐줬고,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들의 입시 비리에 등장을 하는데, 청와대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걸 다 보고도 옹색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윤도한 수석이에요. 태산명동의 설필, 수사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결과이자 대통령 인사권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옹색하다. 부모가 아들의 시험을 대신 치고 지금 현직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연루됐는데 이게 옹색하다라고 청와대는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까지 더 이상 언론 플레이하지 마라. 이게 청와대의 윤도한 수석의 논평이에요.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다. 혐의만 11개다.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되는데 옹색하다니. 이게 문 정권의 도덕성인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청와대를 질타했어요. 얼마나 더 장대하게 비리 저질러야 성이 차실까? 대통령 임명권 그거 너희들 것 아닌 국민이 준 것이다. 논평이 이 지경인 것 보니 청와대마저 PK 친문 실세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것 같다. 십상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진중권 교수가 또다시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정말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모습들을 보지 못했던 기억들이 문득 떠오르네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정도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태산명동 서일패처럼 태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얘기했는데 잡고 나니까 고작 쥐 한 마리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드러난 11가지, 12가지 혐의라고 하는 게 청와대가 보기엔 별것 아닌 거구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5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청와대가 다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뇌물죄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개인 가족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이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 의료원장 등에 대해서 대가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심각한 범죄 혐의들이 적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조금 전에 조지 워싱턴대 얘기했는데 조지 워싱턴대에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던 한 공유정치연구소의 대표의 인터뷰가 오늘 한 조간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징계유예에 회부되고 정화까지 맞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공소장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의 한 교수 부부가 우리 대학에서 있는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뒤에서 몰래 봐줬대.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에 떨어지는 건 어떻게 감당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조금 전에 나왔던 위조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조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서류만 위조한 게 아니라 조지 워싱턴대 미국에서 아들이 받았던 장학금 서류가 있는데 이 장학금 증명서까지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위조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입시에 활용했다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그 대학의 업무를 사실상 방해하는 혐의로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터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밖에 해명할 수 없는 건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성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인지 새해 벽두부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저는 청와대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건 점잖게 이제 재판부의 결과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사실 검찰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일 뿐이에요. 자기 부하 직원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왜 부하 직원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청와대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고 현재 청와대 행태 자체가 너무나 옹색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는데 명재건 판사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단 송병기 부시장은 집으로 갔습니다만 검찰은 반발했어요. 다시 영장 친다는 기세입니다. 함께 보시죠. 송병기 영장 기각된 이유,
법원의 명재건 판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 범죄로서의 사건 성격,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주요 범죄 공모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한다. 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심각하게 훼손해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법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라는 검찰 입장이에요.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된 전례가 많다. 검찰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말 맞추기까지 했다. 이거를 어떻게 영장 기각하냐. 다시 친다. 다시 치면 명재건 판사가 안 맞게 되거든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명재건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조국 동생도 명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가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어요. 명재건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 조국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돼서 이상훈 코링크 대표, 최모 씨 웰스앤시티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 조국 동생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이수 변호사님. 예. 그 명재건 판사인데 예. 이번에 또 송병기 부시장에서 영장 기각했어요. 검찰은 반박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선거법이 보통의 경우에는 후보나 뭐 비공무원의 경우에는 선거 당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 공소시효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6개월은 지났죠. 지난 6월에 재작년이 되네요. 이제는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 10년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청와대의 공무원들하고 공동 정범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이제 소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재건 판사가 좀 부족하다고 본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공범이 되려면 공동 가공 의사도 있고 역할 분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이거는 선거사범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무원들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의 경우에는 신변을 확보해야만 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폭발력 있는 얘기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보강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국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종천 의원님. 네. 검찰에 계셨잖아요. 검찰 계실 때 구속영장 친 거에 상권 빼고 다 발부를 받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영장 발부에서 타율이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병기 업무수첩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청와대 누구누구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럼 송병기 부시장이 결정적으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첩보 이상의 것을 청와대 문무행정관에게 전달을 해서 문무행정관이 거기에 사례 못했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과 함께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재건 판사가 설명이 안 됐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듯이 이건 이제 공무원, 즉 여기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주로 청와대 비서관들이겠죠. 뭐 행정관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되려면은 우선 아까 말한 이제 업무 수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된 청와대 소속 공무원 그리고 송병기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겠죠. 근데 양쪽이 다 지금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그러면 양쪽이 다 부인을 하면은 그래도 업무수첩 이거 가지고 니네들은 인정돼 라고 밀라고 하니까 또 이거는 단순한 메모다. 예. 라고 또 지금 격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 소속 공무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다든가 이메일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그걸 들은 사람이 있다든가 라고 해서 행위 분담하고 공모하고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제3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더라도 또 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는 좀
아직 모자란 그런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더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물증 혹은 제3의 인물의 진술과 같은 보강 증거를 좀 빨리 수집을 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좀 부족해서 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6개월 공소시효 지났고 그러면 지금 이건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반면 또 일각에서는 김병현 박사님, 네. 명판사 조국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곧바로 다시 재청구했는데 다른 판사는 발부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문제가 검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판사 측의 판단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사법부가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어긋나게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드는데요. 명재권 판사의 그 당시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첫 번째 영장심사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는 건 사실상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기각된 전례가 있냐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쏟아낸 바가 있었고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아프다라고 주장했지만 CCTV 등에 대한 장면에서 아니라고 드러났던 얘기들까지도 사실상 그 당시 판사가 받아들인 것 아니냐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재판의 불공정 선의가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직자의 공모 혐의가 입증돼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얼만큼 증명이 됐는가. 아니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하명수사가 시작이잖아요. 하명수사 문제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명수사가 진행됩니까? 청와대에 있는 100원은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들이 있었고 당시에 청와대가 얘기했던 것처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사이라든지 이거 그냥 받은 거 단순하게 이첩한 거야 라고 하는 청와대 얘기가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던 사실들까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넉넉하게 이것은 6개월의 공소시효로 끝날 수 있는 일반 사범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청와대 등에 있는 사람들이랑 연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명백하게 사실관계 규정한다 자신하고 영장을 청구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각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고 검찰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마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영장이 지금 기각됐어요. 그리고 아마 최근 이른바 여권과 청와대로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이 공격성 멘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잠시 후 오늘의 하풀에서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선거 범죄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소개를 먼저 예고성으로 해드립니다.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요.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잘 보세요. 누구라도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누구라도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마침 청와대의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퍼너스니. 누구라도. 이 누구가 혹시 청와대가 아닐까.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선거에 개입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 이 말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힘센 누구라도 나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 말씀을 하셨던 게 신년사 형식으로 공수처법 논란 이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근데 보니까 왜 불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렇게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으면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관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촛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좌나우나 특히 뭐라고 해야 돼요? 좌파라고 합니까? 그쪽 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촛불 시민이 왜 일어났냐 하면 공정하지 않은 사회, 그죠? 기득권들의 저기 불법적인 자행,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그거에 놀라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앞으로 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불공정한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돈 있는 기업이겠죠.
돈 많았던 사람들, 예전엔 기업인들을 상당히 많이 공격했으니까 권력이라면 어딥니까? 청와대나 또 다른 정치인들이겠죠.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저러한 헌법의 핵심 가치를 깨는 사람들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저 말을 듣는 진정한 촛불 시민들은 마음이 아마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쥐도 웃을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정말 상식이 통하는 제발 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누구라도 제대로 칼을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반 국민들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후에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 내용도 상세하게 잠시 후 오늘 합부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원래는 북한의 김정은이 1월 1일마다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신년사를 오늘도 올해도 발표할 줄 알고 이 주제를 잡아놨는데 어쨌든 일인지 김정은이 신년사를 현재까지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나흘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례적 나흘 전원회의, 김정은이 뭘 준비했길래 28일부터 31일까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나흘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거 29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오늘 발표됐어요.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 당할 것이다. 머지않아 새 전략 무기를 목격할 것이다.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전략무기 얘기하면 핵무기라는 거고 새 전략무기라고 하면 새로운 성능의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ICBM 미사일을 김정은이 조만간 목격할 것이다. 발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리는데 외교안보 데스크 출신의 안용환 의원님 신년사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메시지로 가름할 것으로 현재는 보이는데 사실 지금 현 정권이 몇 년 차죠?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 거죠. 만 3년 동안 북한의 김정은을 핵을 포기하는 길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많이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평하기를 남북관계는 역대 정권 중에 우리가 최고 잘했다라는 자평의 메시지도 나왔는데 만 3년간의 노력 끝에 오늘 신년사 내용 비슷하게 나온 게 핵무기 들고 나오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도하게 소망적 사고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요, 북한이 잘해지면 핵을 포기한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그 전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무슨 소리야? 김정은한테도 무슨 소리야? 김정은한테는 가서 그랬죠. 자, 너가 이렇게 잘하면은 미국도 제재 안 해줄 것이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따가 된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이 유지되는 한, 김씨 정권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핵이 없으면 자기 정권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 대북 정책을 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제가 좀 잘못됐고요. 어찌됐든 지금 오늘 1월 1일 신년사가 이제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12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방금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우리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다라는 문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의 1월 1일 신년사는 신이 내리신 계시입니다. 예. 신의 말이에요. 이 1년 내린 말을 그대로 1년 동안 추진해 나갑니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김정은이 신년사를 하면서 굉장히 대남 화해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대로 1년 동안 갔습니다. 북한 그대로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약속을 지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왜? 신이 한 말을 번복하면은 주민들한테 위신이 안 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늘 나올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강경한 말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강경 노선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우리 남쪽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남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남한과의 접촉은 없을 거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지요. 예. 북한의 메시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됐는지 하프 4인방부터 만나보죠. 예고한 대로 윤석열 총장의 사진도 보이고요. 박항서 감독의 신년 인터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을 맞아서 전 세계의 새해맞이 장면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사가 공개한
거인의 존재. 이게 뭘까요? 하나하나 집중해드리죠. 2020년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들이 잇따랐는데 북한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새해 맞이 대규모 축하 무대를 펼쳤고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로 가볼까요?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화려한 불꽃놀이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본과 중국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성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 1일 영시를 맞이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 매서운 세미 탄파에도 어제 진짜 추웠어요. 오늘도 추워요. 보신각 주변을 가득 메웠는데 펭수 보이죠? 펭수도 타종 행사에 함께를 했습니다. 류현진도 함께했죠. 그런가 하면 경자년 1월 1일 영시 0분 새해의 첫 아기가 세상을 맞이하는 기쁨도 함께했는데 새해 첫둥이 아빠의 벅찬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부지런하고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와이프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기로 키우자. 네, 그냥 그것만 달성하면은 저희는 만족합니다. 네. 저는 저 장면 보면서 늘 신기했던 게 어떻게 딱 새해로 바뀔 때 태어날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진실을 말해도 됩니까? 진실을 말해주세요. 불편한 진실이요? 물론 이번 케이스가 전지들은 제가 장담 못했습니다만 되게 제왕절개한 케이스입니다. 제왕절개하는데 병원 측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번 경우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어찌됐든 저찌됐든 나올 때가 돼서 또 아기가 나온 거니까 얼마나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쥐띠의 해라고 하는데 앞서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쥐가 이수희 변호사님 예. 평생 앞니가 자란대요. 전 그거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해라고. 가해가 예. 그리고 굉장히 그 똑똑한 머리가 좋은 그 동물로 동물이라고 동물이죠, 동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굉장히 흰 쥐는 상서로웠다고 봐야 될 텐데 윤도한 수석이 왜 거기에서 쥐 얘기를 아까 해가지고 그 의미를 좀 그런 걸 많이 아쉬워요. 예. 자, 두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언급하며 권력층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범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누구라도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 대응하겠다. 독소 조항이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라며 애둘러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간접적인 불만도 드러냈는데 청와대 윗선을 향한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의지를 보였던 윤 총장은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 좀 나눠볼게요. 어제 윤 총장의 신년사 내용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씩 짚어봅니다. 자,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엄정히 대응하겠다. 그리고요.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다. 지금 보세요.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건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다.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를 보니까 이게 마치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할 법한 신년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말 단호하게 굳은 마음을 먹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권이나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수사 건들지 마라. 이거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한 업무다, 책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정말 대단하게 잘할 수 있는 검찰총장입니다라고 임명을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손에 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 여당 그리고 집권 여당을 지지하게 되는 핵심 지지층 여기에 있는 여러 지식인까지 나서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만악의 근원을 검찰인 것처럼 몰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프레임 전쟁이 있어 왔다면 이제부터 진행되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만약에 설립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되고 난다면 검찰 조직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칼끝이 다시 검찰을 겨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아주 조만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인사권 등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 조직은 국민이 그동안 기대하고 있는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는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윤석열 총장의 의지와 관계없는 상태로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생기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검찰이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과연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이 내용들을 지켜보게 될 건지도 올해 2020년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홍천 의원님이 검찰에 계시잖아요. 네. 윤석열 총장이랑 기수가 어떻게 됩니까? 조 제가- 의원님이 검찰 선배죠? 제가 5년 선배입니다. 5년 선배면 하늘 같은 선배잖아요. 아닙니까? 하늘까지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학번이 저보다 2개 빨라요. 나이가. 아, 그렇구나. 윤 총장이. GT입니다. GT군요. 예. 윤 총장이 GT예요? 예. 윤 총장이 해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 나와서 정치원님께서도 어떻게든 검찰총장이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불편한 심리 드러낼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오늘 나왔던 저 얘기 있잖아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어떤 누구라도 돈이든 권력이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다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거 혹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권 본인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얘기입니까? 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 사건의 당위성, 정당성, 수사의 정당성 등을 저기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고 또 여러분들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 정말 수고 많은데 내가 든든히 지켜주겠다. 라는 대목도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각지에서 비난, 압력 등이 지금 들어와도 내가 딱 버티고 지켜줄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자라는 그런 그 뜻을 전했고 또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은 뭐 제도 탓하면 안 된다. 그 어떠한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다. 그게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뀔 건데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건 핑계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처가 생기더라도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면 된다. 뭐 이런 용기를 북돋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가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이 뭐 그다음부터 싫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버텨야지 어쨌든 검찰이 살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종결이 되지 내가 여기서 뭐 그냥 그만두면은 다 아이스크림 녹듯이 사과를 들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부담을 무척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그런 신년사로 저는 읽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안영환 의원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제1호 인사를 할 것이다. 근데 검찰 내부에서 이런 우려가 좀 팽배한 것 같아요. 검찰 일각에서. 윤석열의 수족 그리고 현재 청와대의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 등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들을 사실상 좌천시키고 윤 총장만 고립시켜서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을 제거하려는 건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 매우 현실성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들이 검찰총장의 신년사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아까 앞서 아마 그 판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윤석열 총장이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는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책무다. 완수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수사나 공판 역시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가는 과정이다. 자,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면요. 추 장관이 들어와서 자, 사건 수사관들 수사검사 다 날리고 공판 유지하는 검사 다 날린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공판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국민이 맡긴 책무를 완수하는 과정이다. 라는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정말 인사가 바뀌도록 우리는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전 정말 윤석열 총장의 이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총장의 신년사를 가지고 언론이 자고 하나를 해석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다음에 검찰이 공론의 장의 주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유입니다. 검찰은요,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지난 과거,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하수도를 정리하는 겁니다. 하수도 정리가 주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제시하는 게 주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모든 정치의 사법화, 모든 현안의 사법화가 되다 보니까 검찰이 힘이 센 기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신년 새해에는 검찰이 조용한, 검찰이 앞장서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네 번째 앞을 소식도 연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초상화가 기부 선행까지 끌어내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박 감독을 그린 초상화 나의 스승 작품 속 박 감독은 경기에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를 부르는 듯한 모습. 이 그림이 1년 전 경매에서 우리 돈 1,215만 원에 낙찰이 됐죠. 당시 낙찰 금액 중 절반은 심장병 환자를 돕는 기금에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젊은 예술인을 돕는 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박항서호가 60년 만에 첫 우승을 거두자 그림을 소장하고 있던 낙찰자가 박 감독의 초상화는 이미 공공자산이라며 그림을 다시 자선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새 주인이 낙찰을 받으면서 추가로 1,103만 원을 쾌척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렇듯 선한 영향력까지 행사 중인 자랑스러운 박항서.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그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돌아보니 오히려 더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보였다면서 2020년은 우리끼리 아웅다웅하지 말고 모두가 한 발자국씩 천천히 가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따뜻한 신년사를 오늘 저희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사가 지구상에서 제일 큰 인간 형상의 그림인 마리맨의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신장 높이가 3.5km 마리맨 형상은요. 지난 98년 호주 마리마을 근처 사막 한가운데서 조종사 트레버 라이트에 의해 발견된 후 오랜 시간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해 2016년에 거의 보이지 않게 됐는데 인근 주민들은 관광 명소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마리맨 그림을 복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원작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정확한 GPS 좌표를 가지고 5일 동안 중장비를 이용해 마리맨을 다시 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큰 사람을 저 사막에 왜 그랬냐? 이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유명 기업인인 딕 스미스는 지난해 6월 마리맨의 기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우리 돈으로 405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광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1월 1일 새해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돌직구쇼, 김진의 돌직구쇼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오늘은 제가 그 특유의 엔딩 멘트를 하면 다 같이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패널분들 함께 좀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라고 즉석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할까요? 마이크 라인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을지가 모르겠어서 앉아서 일단 하시는 걸로 하시죠. 새해에도 시청자 여러분 댁내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김진의 돌직구쇼가 그리고 김진이 응원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한 해는 지난해보다 분명 더 나을 겁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